세 번째 특징은 맥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9장 1절에 축복이 성취된 것입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이 바로 10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압축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가 소위 선사 시대, 역사 앞에 있는 역사 이전의 시대,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시대가 있고 역사를 추측할 수 없는 시대를 선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가 선사 시대라고 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흔히들 역사 시대라고 하죠. 의 선사 시대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 시대,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 다리가 바로 창세기 10장, 11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빨리 뛰어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을 족보라는 형식으로 간략하게 우리들에게 2절부터 보시면 먼저 이상하게도 둘째 아들 야벳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항상 이 족보는 해석할 때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21세기 족보를 보는 눈으로, 21세기 인류학을 따지는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고대 유대인들을 위한 족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자, 둘째 야벳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는 것은 관심이 적은 것, 덜 중요한 것은 먼저 소개하고 중요한 것, 관심이 많은 것 뒤에 소개하는 이런 글쓰기 버릇 습관 때문입니다. 야벳의 족보는 중요하지 않은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가나안 북쪽과 서쪽 그리고 그리스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나간 민족들입니다. 7 아들 중에 2명의 아들만 후손을 추적하고 있죠. 나머지 아들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이 2명의 아들들만 주목할까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두 민족들이 지금 관심사이기 때문에 소개한 것입니다. 흔히들 첫째 아들 고멜, 이 고멜이라는 단어가 게르만이라는 어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흑해 북부에 정착을 했고 유럽 대륙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을족, 프랑스족, 갈라시아족, 스페인족, 그리고 켈트족, 영국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 아스그나스, 라맛, 도갈마, 이 사람들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독일로 이동하게 되고 리밧과 도갈마는 터키와 이제 투르키스탄까지 확장한 것으로 흔히들 추측하기도 합니다. 야벳의 나머지 세 아들 두발, 메색, 그리고 디라스,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시아가 이제 이들에게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셋째 아들 마데라는 아들은 메데와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간 아리안족도 이 메데에서 나왔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자, 7 아들 중 야만,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나님 이 계열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민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완이라는 이름에서 이오니아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엘리사 이 단어에서 헬라라는 단어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헬라인, 헬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7절에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창대케 하시는 분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는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장 넓은 지역,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위 문맹 발생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자손들이 나일 문명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발전시키는 그런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가나안 이 족속들이 세트로 묶여서 함의 자손으로 것입니다. 아마 셈 족속이 팔레스타인에 머물기로 하는 바람에 함이 남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이제 동쪽으로 또 이동하는 이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구스, 나일강 상류 에토피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 미스라임, 나일강 하류,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붓, 저것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는 잠시 멈추어서 구스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용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창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 결국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어떻게 창시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어떻게 창시되었는지 다름 아니라 니무롯이라는 잔인한 면모를 가진 용사라고 번역된 니무롯에게서 만들어졌다. 다름 아니라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주 폭력을 잘 쓰는 군인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함족의 특징을 지역적이거나 인종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를 묶어놓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의 후손이 되는 셈의 족보입니다. 자, 5 아들을 낳았는데 5 아들 중에 아르박산만 또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과 아람을 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람 왜 소개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 아람 족속에게서 이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가문의 신부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저 아람 족속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라든지 레아, 라헬 다 어느 족속 출신입니까? 아람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아브라함 가문의 그 신부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람 족속만은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셈의 계보는 이제 벨렉과 욕단에 와서 갈라지게 되는데 벨렉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소개될 것이고 그건 창세기 11장에 자세히 소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욕단의 족보를 또 선택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족보의 원칙 무엇입니까? 먼저 소개하는 족보는 가치가 있는 족보입니까? 가치가 없는 족보입니까? 먼저 소개하는 족보는 가치가 없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욕단의 족보도 먼저 소개하고요. 11장에 가면 이제 벨렉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셈의 자손은 시리아, 아라비아, 심지어 이란과 메소포타미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우리는 함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강한 강대국 네 나라인 것을 살펴보았죠. 그죠? 함의 자손 중에 애굽이 있었고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셈의 후손 중에도 이렇게 아르박사, 셀랏, 에벨, 벨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계열로 나아가는 계열이 있다면 나머지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름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부분 아랍 지역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의 자손인데도 그럼 오늘날 보시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들 다 어디입니까? 다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데도 셈족끼리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족이라고 다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족 같은 셈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창조과학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노아의 족보를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류학의 보고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학의 기준으로 창세기 10장 보면 모순적인 정보들이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족보상으로 가나안의 아들들이 저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족속들 오늘날 보면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인류학이 인종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거든요. 혈연도 있지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를 두고도 그 인종을 나누는데 저쪽은 가나안 족속이어서 함족인데 언어는 또 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류학의 기준으로 언어, 피부 이렇게 창세기 10장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야벳은 백인, 함은 흑인, 그리고 셈은 황인종으로 구별하여서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을 적대시하는 그리고 함 족속을 적대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로 족보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었던 스바와 하윌라, 여기에 스바와 하윌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 흑인에 속해 있는데 나중에 셈족에 가면 셈족의 족보에도 스바와 하윌라가 중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단의 자손으로 중복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학자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종종 고찰되듯이 인종과 언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 분류의 근간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되지 않는다. 그것들 이스라엘의 대적이 함의 자손으로 보이는 것은 민족 목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자,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라고요? 고대 유대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족보이지 오늘날 21세기의 인류학적인 기준으로 분류되고 관찰할 수 있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단 지파이거나 욕단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네? 왜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민족이. 왜 하필이면 단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욕단이겠습니까? 단군의 단자가 그 단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류학적으로 정확한 족보가 아니라 신학적인 족보,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느냐 관점에 따라 작성된 신학적인 족보라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학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족보라는 것입니다. 함 계열은 저주받은 족속이요 뱀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셈 계열은 축복받은 족속, 여인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셈 계열에서도 여인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이 되는 셈 족속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함처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여러분 민족을 구분하는 딱 두 가지 관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민족, 그리고 유대 민족을 저주하는 민족,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민족 중심의 유대 가치관을 그대로 창세기 10장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족보를 바라볼 때 느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특별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욕단과 벨렉,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믿음의 족보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은혜로 이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는 번창의 역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 믿음의 족보에 끼워 넣은 다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번창시켜서 다시 이 족보가 이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제 믿음의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은 번창하여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끔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